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제목의 인문학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숲에서 세상을 읽다. 숲에는 꽃과 나무와 다람쥐와 새와 짐승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사람도 여기서 살지요. 숲에서 자라는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시를 써왔습니다. 사과꽃은 아주 작지요. 희고 작고 조촐하죠. 백꽃은 보셨어요? 백꽃은 많이 보셨군요. 백꽃도 무슨 색이죠? 흰색이에요. 사과꽃보다 백꽃은 더 잘 아시네요. 그런데 배나 사과같이 튼실한 열매를 여는 그런 과일나무들은 작고 조촐한 소박한 꽃을 피웁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일에 연연해하지 않는 나무들의 실한 열매가 열리는 법이죠. 꽃이 큰 거는 부용꽃, 모란꽃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고 화려합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꽃나무들은 열매가 튼실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과나 복숭아나 배와 같은 우리가 가까이서 많이 본 좋은 열매를 여는 그런 나무들은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일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은 제 시의 구절들입니다. 설악산에 가보면 산 능선이 매우 험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능선이 험해서 그래서 아름다워요. 설악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능선이 험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외국에 나가서 더 능선이 험한 많은 산들을 봐도 같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순탄하기만 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보다는 가파르고 험한 그런 바위 벼랑이 있었던 시대를 헤쳐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게 되지요. 뒷산 언덕, 밋밋한 언덕은 아름답고 멋있는 산이라고 명명하지 않지요. 능선이 험할수록 산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은 어떤 꽃이에요?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어떤 꽃이에요? 생강나무꽃, 산수유꽃이에요. 산수유꽃이 제일 먼저 핍니다. 그 다음에는요? 매화? 네. 또 그 다음에는? 네? 진달래 전에는 뭐가 피나요? 개나리가 먼저 피죠? 네. 진달래보다 철쭉이 먼저 피는 경우는 없어요? 진달래가 피고 난 다음에 철쭉이 피죠. 산수유가 먼저 피고 난 다음에 개나리가 피지요. 그 사이에 목련이 피고요, 벚꽃이 피고요. 산수유가 피든 벚꽃이 피든 그 꽃들이 피면 달려가서 그 꽃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 굴에도 가고 진에도 가고 그러죠. 아름다운 꽃 옆에서 함께 아름답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목받고 축제를 벌이면서 막 박수 보내는 그 꽃들이, 봄꽃들이 필 때 국화는 어디 있나요? 국화는 보이지도 않아요. 흔적도 없어요. 국화는 가을에 피지요. 근데 봄꽃들이 그렇게 다투어 피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때 국화는 흔적도 보이지 않아서 늦게 폈는데요. 국화는 못난 꽃인가요? 국화는 부실한 꽃인가요? 아니죠. 국화는 국화대로 아름답죠.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피는 거예요. 어떤 꽃은 먼저 피고 어떤 꽃은 좀 늦게 피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또래 애들보다 조금 늦어지면 여러분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가르치는 여러분 반의 아이들이 다른 반 아이들보다 조금 속도가 늦는 것 같으면 참기 쉽지 않지요. 인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국화는 가을에 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국화의 생체 리듬이 가을에 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매화와 벚꽃 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에 피는 거예요. 봄에 피는 꽃은 봄에 피고 가을에 피는 꽃은 가을에 피어요. 늦게 핀다고 해서 못난 꽃이라든가 뒤떨어진 꽃은 아니에요. 속도가 다른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말은 이렇게 쉬운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요. 어떤 꽃은 먼저 피고 어떤 꽃은 나중에 피는데 내가 내 동료들보다 조금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기 힘들어요. 내가 승진해서 뒤처지는 것 같다든가 성취해서 늦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도 어쩌면 국화처럼 설계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려주는 일이에요. 믿고 기다려주는 일이에요. 그럼 반드시 꽃피게 되어 있어요. 이 생각만 해도 훨씬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장미는 5월에 피는데 꽃의 여왕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벚꽃보다 늦었다고 해서 구박하거나 체근당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장미는 5월에 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월에 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장미처럼 5월에 피는 아이들도 있고 일찍 어떤 것을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고 국화처럼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기다려주는 선생님, 그렇게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핀다. 4월에 비가 내리는 날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서 달콤한 향기가 저 있는 곳까지 번져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달콤한 향기가 오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골목 끝에 라일락 꽃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아, 저 라일락 꽃 향기구나. 그러면서 그 꽃나무를 바라보다가 왜 라일락 꽃이 향기로 나를 불렀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향기는 꽃의 언어입니다. 향기는 꽃의 언어예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몰랐어요? 우리만 언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언어가 있어요. 그렇죠? 새들도 언어가 있죠? 조류학자들이 알아듣는 언어가 7가지 정도 있다고 그래요. 새들의 언어. 돌고래도 언어가 있죠? 코끼리도 언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언어를 갖고 있어요. 벌도 언어가 있죠? 벌들끼리 서로 소통하잖아요. 어떤 언어가 있어요? 춤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걸 보고 자기들끼리 소통해서 남쪽 방향에 저기 저 앞에 꽃이 있다고 꿀이 있다고 같이 가 이렇게 소통합니다. 개미도 언어가 있죠? 어떤 언어가 있어요? 페로몬이라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냄새를 통해서 소통하죠. 지금 일해야 될지 기다리고 쉬고 있어야 될지 나가 싸워야 될지 그것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집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미도 언어가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곤충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개미제국의 발견을 쓴 교수들의 이야기예요. 누구죠? 개미제국의 발견. 예, 최재천 교수님. 꽃들도 언어가 있어요. 2가지 언어가 있어요. 무슨 언어일까요? 빛깔이라는 언어와 향기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혜인 수녀님의 책 제목에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책 제목이기도 하고 실제로 향기는 꽃의 언어입니다. 향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고 표시하는 것이고 라일락 꽃이 빗속에서 멀리까지 향기를 보내는 걸 보고 저는 왜 나를 불렀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나를 불렀을 리는 없는데 꽃이 저를 불렀겠어요?
근데 저는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라일락 꽃나무 근처에 가서 그 꽃나무 주위를 서성거렸어요. 왜 불렀을까? 비에 하루 종일 젖은 라일락 꽃의 꽃 빛깔이, 연보라 꽃 빛깔이 하나도 퇴색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보고 꽃은 젖어도 빛깔은 그냥 지니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 향기를 멀리 보낼 수 없을 텐데 꽃나무는 어떻게 멀리까지 향기를 보내고 있을까?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가 보네?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으로 주위를 서성이다가 이런 시를 썼어요.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빗방울 무게도 가누기 힘들어 출렁 허리가 휘는 꽃이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에 씻기면 연보라 여린 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릴 듯한 순한 얼굴.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시 읽는 걸 듣고 박수 쳐본 게 언제였어요? 꽤 오랜만이죠? 저는 꽃이 나한테 맨 마지막 연에 있는 요 두 줄의 이야기를, 두 행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나를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꽃이 하는 말을 얼른 베껴 적었는데 그 꽃이 하는 말을 베껴 적는 것이 제가 쓰는 시예요. 우리도 우리 고유의 빛깔이 있었고요. 내가 지녔던 나만의 향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향기 지금도 지니고 있으세요?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세월의 빗줄기 속에 내가 지녔던 색깔이 옛날 색깔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세월의 바람 속에 내가 지녔던 향기가 옛날 그 향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시간 속에 우리는 우리가 본래 지녔던 향기를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죠. 근데 꽃은 어제 지녔던 빛깔을 오늘도 지니고 있고요. 오늘 지닌 빛깔을 내년에도 지니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꽃이 우리보다 더 낫다. 꽃이 우리보다 더 좋은 점을 지니고 있다 하는 생각을 라일락 꽃을 보면서 했어요. 이건 무슨 꽃이에요? 아시죠? 요즘에 많이 펴 있죠? 길가에 많이 펴 있어요. 요즘에 많이 피는 꽃으로 길가에서 흔히 보는데요. 처음에 이 꽃을 보고 무슨 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이 꽃을 들여다보았어요. 생긴 거는 코스모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색깔이 이런 색이에요. 코스모스 이런 색 아니잖아요. 무슨 색이죠? 코스모스는 흰색, 분홍색, 보라색, 자주색 이런 색의 꽃인데 생긴 거는 코스모스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이래서 이 가느다란 이 꽃이 무슨 꽃인가 몰라서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보았어요. 근데 바람이 살짝 불었는데 휘청하고 이게 이렇게 꽃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바람이 이렇게 살짝 불어도 이렇게 흔들리면 늘 흔들리면서 핀다는 거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이렇게 꽃을 피우네. 꽃을 피우고 나서도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꽃에 무슨 물방울인가 빗방울인가가 맺혀 있는데 어젯밤에 비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비가 왔으면 이 여린 꽃들이 얼마나 시달렸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시달리게 하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따뜻한 빛깔로 바꾸면서 꽃을 피우는구나. 비에 젖지만
비에 젖으면서도 저렇게 따뜻한 빛깔의 꽃을 피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두 가지 생각이 이 시를 쓰게 했어요. 보신 적 있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시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목은 뭐예요? 쓴 사람은 누구예요? 아시는 분이에요? 보신 적 있어요? 언제요? 아, 지금요? 네, 1년 1행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난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걸음을 멈추고 꽃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이 시를 쓰게 되었어요. 같이 가던 친구들은 그냥 갔는데 저는 어라? 이 꽃이 무슨 꽃이지 하고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보다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이 시를 썼는데, 마찬가지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꽃이 내 발을 붙잡고 나에게 이 말을 해준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잖아. 이 말을 해준 거를 얼른 받아 적은 것이 이 시인 거예요. 꽃이 하는 말을 받아 적는 것, 그게 시다. 아룬다티 로이라는 인도 작가는 우리가 어떤 꽃, 어떤 나무, 어떤 강을 선택해서 그걸 시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꽃, 그 나무, 그 강이 시인을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시를 쓰게 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김소월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쓴 게 아니고 진달래꽃이 김소월을 선택해서 시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섬진강이 김용택을 선택해서 섬진강 얘기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누구한테 시키면 제일 잘 쓸까를 생각하다가 섬진강이 김용택 시인을 선택해서 그 시를 쓰게 했다는 거죠. 아룬다티의 어법으로 이야기한다면, 태백산맥이 품고 있는 저 아프고 아린 이야기들을 누굴 시켜서 쓰게 할까라고 하다 조정래를 선택했다는 거죠. 산이, 강이, 꽃이 작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금계국이 아마 저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 시를 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단풍이 든다는 거는요, 파란색이 붉은색, 노란색으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색이 변한 게 아니고 이 색이 본래 나뭇잎 안에 들어있던 건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고 색이 밖으로 드러난 게 단풍이라는 거예요. 이게 식물학자들의 얘기니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풍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꽃이 지고 난 뒤에 잎을 이렇게 가지의 잎을 피우고 나서 자기 몸의 일부로, 제 몸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아끼면서 가까이 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 온 거잖아요. 그때 이걸 내려놓으면서 자기 생의 절정에 또 한 번 서게 되는 것을 단풍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단풍을 시인의 눈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착.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젠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이게 단풍이라고 생각했어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가장 아름답게 불타는 것, 그게 단풍이라고 단풍잎이 저한테 알려준 거죠. 나뭇잎이든 꽃 한 송이든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삶의 이치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꽃과 나무를 가까이 하라고 가르쳤고요. 학동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교양 필수 과목으로 매화를 그리게 하고 난초를 그리게 하고 대나무를 그리게 했어요. 대나무를 그리려면, 매화를 그리려면 매화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보지 않고 그릴 수는 없잖아요. 매화를 보게 했어요. 매화를 좋아했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태계 선생님이에요. 태계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뭔지 아시는 분? 네. 매화 화분에 물을 주어라. 그렇습니다. 매분에 물을 주어라가 태계 선생님이 돌아가시던 날 오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세요. 그렇게 매화를 가까이 하셨어요. 마당에 매화나무를 심고 그 매화를 보고 즐기고 곁에 두셨어요. 한 번은 아들에게 준아, 마당에 나가서 매화나무를 만져보아라 라고 하셨대요. 이게 평전에 기록으로 남아서 전해 내려와요. 아버지가 시키니까 가서 그 나무를 만져보았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나무를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꽃을 보라는 게 아니고, 만져보면 다른 나무와 큰 차이가 없는 딱딱하고 거칠고 꺼끌꺼끌하고 평범한 그런 나무였을 거예요. 꽃이 필 때는 구분이 되지요. 매화꽃이 작고 소박하고 은은해요. 희고 작고 소박하고 은은한 꽃을 피워요. 그런데 선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지식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피운 꽃이라서 그래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니까 더 큰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혹독한 시간을 지내고 난 뒤에도 그 보상으로 핀 꽃이 작고 소박하고 은은하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가 지녀야 할 미덕, 품성, 덕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 정도 보상 갖고는 안 됩니다. 더 큰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만 매화처럼 더 큰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작고 소박하고 은은한 꽃을 피운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자세, 그런 삶의 자세를 지녀라, 지녀야 한다, 지녔으면 좋겠다고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매화꽃이 피는 시기는 길지 않아요. 며칠 정도일까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몇 달씩 피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365일 중에 꽃을 피우고 있는 날은 열흘 미만이에요. 나머지 날들은 꽃 없는 날들입니다. 잎이 나기 시작하면 매화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벚나무인지 서로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 같은 전문 식물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봐도 잘 몰라요. 이제 잎이 나서 그냥 여기저기 서 있는 그런 나무들과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특별할 게 없었어요. 평범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왜 만져보라고 했을까요? 그 특별하지 않은 평범함이 소중하다는 거죠.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하지 않아도 평범해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무 그 자체를 소중하고 생명 그 자체를 소중하고
특별하지 않아도 소중하다는 거죠. 특별한 날들이 모여서 특별한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날들이 이어져서 소중한 인생을 이루는 거예요. 특별한 날들만이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만나는 날들은 평범한 날들이에요. 아이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들이 사실은 평범한 날들이에요. 그러나 평범하지만 소중하죠. 사람도 그래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특별한 사랑을 하기를 꿈꾸지요. 그런데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도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평범한 날들도 소중한 날들인 거예요. 평범한 나무도 소중한 나무인 거예요. 아마 태계 선생님이 이 말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만져봐라 하고 어떠니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뒤에 설명은 없이 이런 말만 전해져 내려와요. 준아, 마당에 나가서 배화나무를 만져봐라. 나머지는 우리가 채우는 거죠. 무슨 뜻이 있었을까 하고. 그런데 이걸요, 경물치지라고 그래요. 경물이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사물을 잘 들여다보면 나무 한 그루, 매화나무 한 그루 안에도 깊은 삶의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알게 되면 치지, 온전한 지혜에 이른다는 거예요. 매화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대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소나무를 통해서 그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뭘? 경물, 치지를. 이 경물과 치지는 정의, 성심과 더불어서 정심, 성의와 더불어서 정심, 다시 한번 정심, 성의, 경물, 치지 이 네 가지가 수신, 제가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 덕목이었어요. 우리는 수신, 제가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수신이나 제가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가 마음을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 정심.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날뛰어요? 짐승처럼 날뛰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마음에 끌려다닐 때가 많은데 그걸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바를 정자, 마음 심자. 정심. 그다음 뜻을 정성스럽게 가지라는 거예요. 성의. 그리고 경물, 치지. 이 네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가르쳤고 이게 갖춰져 있으면 그 다음이 수신이에요. 그 다음이 제가이고요. 치국은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꽃과 나무를 가까이 하게 했던 거예요. 교양 필수 과목으로. 경물 치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연 만물 속에는 삶의 이치가 들어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떤 것이든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삶의 이치가 들어있다. 그걸 이리관물이라고 해요. 써이자, 이치이자, 볼관자. 이치로서 사물을 보라는 말인데 그건 의역하면 자연 만물 속에는 삶의 이치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자연의 이치가 삶의 이치이다 라고 마이다 슈이치는 말을 했고요. 노자에서도 사람은 땅에서 배우고 여기에 법자는요, 법자는 배운다는 뜻이에요. 인법지 할 때 법자는 배운다는 의미로 풀이를 하는데요. 사람은 땅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땅은 하늘에서 배우고 지법천, 천법도. 하늘은 진리에서 배우고 도는 자연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도법자연. 그러니까 도법자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예요. 사람은 땅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땅에서 뭘 배울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걸 배우죠. 뿌린 대로 거두는 정직한 삶의 지혜를 배우지요. 생이불유를 배웁니다. 생이불유, 날생자, 말이을 이자, 아니불, 있을유, 불유, 소유하지 않는다. 땅은
자라게 할 뿐 분류,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열매, 새로운 꽃을 얻는다는 거죠. 자라게 할 뿐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저거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자라게 할 뿐 저게 내 것이라고 소유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식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재산도 내 것이고 자리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자라게 할 뿐 그걸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오랜 세월 끝없이 다시 생겨나고 다시 살고 다시 열매를 얻고 다시 꽃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대지라는 거죠. 땅이라는 거죠. 생이 부류를 배우는 거죠. 지법천, 땅은 하늘에서 배워요. 땅은 하늘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우주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질서정연하다는 것을 배우죠. 저 별들이 저렇게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도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도 아무렇게나 흩어져서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질서정연하게 자기 삶의 리듬을 따라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청화스님은 천지여와 동근, 만물여와 동체라고 말씀하셨고요.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물물천 사사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물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짐승 한 마리, 새 한 마리, 그 하나하나에 하느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다고 하셨어요. 사물 하나하나마다 물물천 다 작은 하느님이 깃들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에도 다 하느님의 깊은 뜻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학도인들에게 가르칠 때 방아찌러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방아찌러 간다 그러면 방아찌러 갑니다 하느님, 방아 지금 서말소대를 찧었어요 하느님, 방아 찧고 돌아갑니다 하느님, 방아 쪄서 집에 왔어요 하느님, 이렇게 늘 하느님과 대화하라고 그랬어요. 대화, 천고, 하느님께 고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생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걸 사사천이라고 그래요. 물물천, 사사천. 그 다음에 사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하나를 다 공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라. 이게 경물사상이라고 그래요. 경물, 사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한 존재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놓은 뒤에 할머니들이 거기다 황토를 바르면서 꺾어진 가지에다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하셨어요. 옛날 할머니들이. 뜨거운 물이 하수도에 이렇게 내려갈 때 물 내려가요 하고 소리 지르는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미물들밖에 없어요. 벌레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 하수구에. 그런데 그 미물들을 향해서 물 내려가요라고 하던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그 미물들 하나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경물 사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경인 사상이에요. 남자만 소중한 게 아니라 여자도 소중한 존재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른만 소중하지 않고 아이들도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어요. 양반만 소중하지 않고 누구나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경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반역 사상이 되었어요. 남자, 양반, 어른만 소중하다고 해야 되는데 여자도 소중하다고 하고 아이들도 소중하다고 했거든요. 최재우 선생은 종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게 반역 사상이라고 생각했지요. 동학 사상을. 남과 내가, 여기 인호동포할 때 이는 남이에요. 다른 사람과 내가 한 몸 한 형제라고 생각하라는 건데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지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물과 나도, 짐승과 나도 새 한 마리 목숨과 나의 목숨이 크기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걸 무로동포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런 무로동포의 사상을 이런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글 중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이 시애틀 추장의 편지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땅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나중에 땅을 내놓으라고 하더니
땅을 다 뺏어가면서 그냥 뺏지 않고, 물론 총칼로 뺏어가는 건데 뺏지 않고 우리한테 팔으라고 했어요. 헐값에 팔으라고 했어요. 팔으라는 말을 듣고 시애틀 주장이 땅을 팔으라고? 땅이 사고 파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사고 팔아요? 라고 하면서 쓴 편지예요. 아니, 땅을 사고 팔다니요. 땅을 어떻게 사고 팝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에요. 반짝이는 소나무 잎, 바닷가 모래밭, 짙은 숲속의 안개, 숲풀과 지저귀는 곤충들 모두가 우리 민족의 기억과 경험 속에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핏줄 속을 흐르는 피처럼 나무 속을 흐르는 수액을 잘 안다. 우리는 이 땅의 한 부분이며 땅 또한 우리의 일부다. 우리가 땅의 한 부분이고 땅 또한 우리의 일부인데 어떻게 이걸 사고 파느냐는 거죠. 향이라는 꽃은 우리의 자매다. 곰과 사슴과 큰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다. 바위, 수풀의 이슬을 조랑말에 채운 사람, 이 모든 게 한 가족이에요. 우주가 한 가족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고 팔으라는 말이냐, 이러면서 팔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파는데, 그 대신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똑같이 이렇게 대해주라고 했어요. 땅도, 그리고 곰과 사슴과 큰 독수리도, 바위도, 수풀의 이슬도, 꽃도 가족처럼, 사람처럼 똑같이 생명 있는 존재로 대해달라고, 팔기는 팔지만 그렇게 대해달라고 미국인 추장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시애틀 추장이.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기후 환경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생각이 맞는 생각인 거죠. 청주에, 제가 사는 청주에, 청주 외곽에 비구니 스님이 운영하시는 호스피스 병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받아들여야 하는 분들, 한두 달밖에 남지 않은 분들이 오시는데, 오셔서 거기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시면 그 병동을 운영하는 비구니 스님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죽어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거기 왔는데 그래도 그걸 물어본대요. 어떻게 죽어가게 되는지. 그러면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4단계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4단계가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흙에서 받았던 우리 몸에 있는 부분들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몸에 있는 부분 중에 흙에서 받았던 것 뭘까요? 흙에서 나서 자라는 것 중에 우리가 먹어서 우리의 살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곡식, 채소, 우리의 살을 이루던 것, 흙에서 난 것들을 먹어서 우리의 살이 되었던 그 살에 흙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기운들이 하나씩 둘씩 다 빠져나가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뼈만 남는 형태로 살이란 살이 다 빠져나가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에서 받았던 기운들이 우리 몸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땀구멍으로 뭔가 땀도 아니고 뭣도 아닌 액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솟아 나오기도 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몸이 매우 건조하게 되는 단계가 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햇빛에서 받았던 기운이 몸을 빠져나가서 몸이 식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머리서부터 식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발이 먼저 차가워지면서 몸이 식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람으로부터 받았던 기운이 우리 몸을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다가 그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간이 오고, 그러다가 나갔던 바람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땅에서 받은 거, 물에서 받은 거, 햇빛으로부터 받은 거, 바람으로부터 받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 수, 화, 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결국 바람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마지막 목숨이 다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줄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대요. 그게 과학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비구니 스님의 조언이라고 해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시애틀 추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게 이 우주를 형성하는 것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도 흙도 햇빛도 우리 몸처럼 소중한 거죠. 우리 몸의 일부인 거죠. 우리도 그것의 일부이고,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고, 그 자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땅의 한 부분이며 땅 또한 우리의 일부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동물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숲에 사는 동물들. 동물의 세계를 생각하면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메인 화면, 시작하는 화면에 사자라든가 치타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이런 고양이과 동물들이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 늘 방영이 돼요. 이게 동물의 세계다 이거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만약에 동물로 태어났으면 나는 초식동물이었을까 아니면 고양이과 동물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분명히 초식동물이었을 것 같아요. 여차하면 잡혀먹히고 오래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면 분명히 사나운 짐승은 못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맨날 쫓기고 숨어 살고 맨날 드럼에 떨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다 이거예요. 정글의 법칙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정글의 법칙이라는 말을 쓸 때 머릿속에는 동시에 뭐가 떠오르냐면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게 떠올라요. 강한 것은 약한 걸 잡아먹으며 사는 게 동물의 세계다. 근데 이게 다윈의 주장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윈은 아니라고 그래요. 다윈의 제자들도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다윈 포럼이 만들어졌어요. 최재천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 다윈 말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동물의 세계를 이해할 때 다 아이고 다윈의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투쟁의 원리가 생존의 원리이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게 자연이라고 한다면 자, 매하고 오리하고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강한 조류입니까? 매. 날개 근육도 매가 더 잘 발달되어 있어요. 부리도 훨씬 더 억세죠, 매가. 오리의 발과 부리를 한번 보세요. 매하고 비교해 보세요. 오리는 약하지요. 부리나 발도 뭐 이렇다 할 공격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두 조류인 매하고 오리를 비교해서 매가 강자이고 오리가 약자인데 매는 강자라서 살아남았어요. 자연의 적자로 살아남았어요. 오리는 약자인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건 잡아먹히고 죽었어야 되잖아요. 개체수는 어떤 게 더 많아요? 오리가 훨씬 더 많죠. 약자인 오리가 개체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는
오리는 약자인데도 자연의 적자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진화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과학으로 설명해야죠. 약자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약자인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약자지만 약자라서 서로 잘 도울 줄 아는 그런 태도를 지녔어요. 서로 잘 도울 줄 아는 사회성. 이게 진화에 성공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서로 도울 줄 안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강한 자들은 서로 돕지 않습니다. 공격성이 강한 동물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잘 돕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약한 것들끼리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모여 살지요. 서로 잘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크로포트키는 서로 도울 줄 아는 것도 중요한 진화의 요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도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약육강식도 자연의 법칙이라면 상호부조도 자연의 법칙이다. 이게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죠. 제인 구달이 야생에서 몇십 년씩 동물 행동을 연구하고 난 뒤에 많은 여성 동물 행동학자들이 밀림에 들어가서 15년, 20년씩 동물 연구를 현장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요. 사바나 게코 원숭이 150마리를 수십 년간 연구한 논문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원숭이 무리가 150마리 있어요. 자, 이 무리의 리더는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그럼 수컷, 암컷을 떠나서 원숭이 무리가 150마리가 있다. 모여 산다. 리더는 어떤 동물일까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덩치가 크다. 힘이 세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모험심, 리더십, 지도력 이런 걸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암컷일까 수컷일까? 대답을 잘 못하겠지요. 보통은 수컷이겠지. 덩치 크고 용맹하고 힘세고 사나운 그게 리더이겠지. 동물의 세계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암컷들이 공동의 리더예요. 암컷들. 어떤 암컷들이냐면 지혜로운 암컷들이 공동의 리더예요. 수컷들은 덩치 크고 힘센 수컷은 힘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힘 자랑하면 무리에서 추방. 무리에서 추방당하면 그 수컷은 어떻게 할까요? 아,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가. 나가지 하고 나갑니다. 나가보면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무리지어 살지 않고 혼자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답니다. 돌아와서 털을 골라주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나 좀 받아주면 안 돼? 그래서 순치시키는 거예요. 누가? 암컷들이. 공동의 리더인 암컷들이. 코끼리 무리의 우두머리 역시 나이 많고 경험 많은 할머니 코끼리가 리더인 거예요. 늑대 무리를 연구한 데 보면 늑대 중에 대장 늑대를 알파 늑대라고 그러는데요. 그 알파 늑대는 힘이 세고 사납고 용맹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헌신성,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우선이에요. 먹잇감을 구하러 나갈 때 부하 늑대들을 데리고 나가서 먼저 위험에 빠뜨리는 형태의 사냥이 아니라 자기가 혼자 나가요. 혼자 나가서 사냥감을 찾으러 다니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울어요. 몇 킬로씩 가는 그런 울음으로
울면 동굴에서 기다리던 나머지 수십 마리 늑대들이 왔다 하고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그러면 달려오는 늑대들한테 각각 역할을 맡겨요. 너는 최전방에서 공격, 너는 측면, 너는 도망가는 쪽을 막는 역할. 이렇게 각각 역할을 전부 맡겨서 공동으로 사냥을 하게 하는, 그게 알파 늑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만 그래요. 사냥감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혼자 굶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동굴에서 나머지 늑대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있다, 한 닷새 있다가 사냥감도 발견 못하고 돌아오면 동굴에서 기다리던 다른 늑대들이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알파 늑대는 어떻게 할까요? 사냥감을 찾지 못하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다 굶기고 들어온 알파 늑대는 짜증을 낼까요? 신경질을 부릴까요? 정서적으로 접근한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이고, 오늘도 허탕을 쳤어. 이 며칠째리 허탕을 쳐서 정말 힘드네. 이런 정서적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 동굴에서 기다리던 나머지 늑대들에게 규율을 지키고 기다리게 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옆에 있는 늑대를 물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규율을 지키도록 하는 일을 맡은 늑대는 베타 늑대예요. 서열 2위인 늑대예요. 그런데 알파 늑대가 늑대의 무리를 지도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나이도 들고 힘도 약해지고 그래서 물러나야 될 때가 되면 베타 늑대가 알파 늑대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알파 늑대와 베타 늑대가 동시에 물러난답니다. 그리고 다시 젊은 무리들 중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늑대를 알파 늑대로 추대한다는 거예요. 늑대무리 연구에 나오는,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잔인하고 사납고 거칠고 폭력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서 연구한 동물 행동학자들의 논문은 보여줍니다. 그게 비터스 드레셔의 휴머니즘의 동물학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는 새는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암컷, 수컷 모두일까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어라? 우는 새는 수컷이냐고? 암컷이냐고? 모든 새가 다 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는 새는 수컷입니다. 왜 울까요? 왜 울까요? 선택받기 위해서. 섹슈얼 셀렉션, 성선택론, 다윈의 성선택론에 따르면 선택받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암컷으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암컷이 어떤 수컷을 선택하느냐 하면, 어떤 수컷이어야 선택받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잘생겨야 돼요. 꿩을 보세요, 꿩. 까투리하고 장기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잘생겼어요? 장기가 훨씬 잘생겼죠? 그렇죠? 닭을 보세요, 닭. 암탉이 잘생겼어요? 수탉이 잘생겼어요? 왜 그렇게 수탉이 더, 장기가 더 잘생겼을까요? 공작새 보세요. 그렇게 선택받기 위해서 진화하는 거예요. 암컷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한 거예요. 선택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잘생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 좋은 거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이왕이면 머리가 잘생기고 머리가 좋은 수컷을 선택해서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아서 더 좋은 새끼를 키우고 싶은 것 때문에 암컷이 잘생긴 수컷, 머리 좋은 수컷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머리 좋은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는 소리로. 이 뻐꾹새는 그냥 뻐꾹 울고 이것도 뻐꾹 울는데 요놈은 뻐꾹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이게 더 잘 표현할 줄 아는 새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표현할 줄 안다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3월, 4월, 5월에. 그래서
그 우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7월이 가도 아직도 뻐꾹 하고 다니는 새들도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선택을 못 받는 새들이 많은 거예요. 몇 프로나 선택받을까요? 다 선택받지 못합니다. 아주 적은 수만 선택받습니다. 세 번째, 잘생기고 머리 좋은 것만 갖고도 안 돼요. 세 번째 또 조건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무엇으로 능력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을까요? 벌레를 잡아오는 걸. 그 벌레를 잡아다가 그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암컷에게 가져가서 나 이 정도 잡았어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암컷이 고개를 휙 돌리면 이 정도 잡았다니까 또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계속 거부하면 다른 암컷한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은 이걸 받아먹으면 짝짓기를 하게 되는 거라서 암컷이 그 사이에 보면서 능력도 보고 얼굴도 보면서 이제 지금 이제 선택을 할까 말까를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가 또 있어요. 집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집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컷들이 그렇게 나뭇가지나 뭐 풀이나 이런 걸 물어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제비도 그렇고 까치도 그렇고 집이 있어야지만 암컷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집, 전셋집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대된 집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바우어버드예요. 정자새예요. 정자. 그러니까 정원에 있는 정자. 바우어, 정자. 이 새는 그 네 가지 말고 지금 네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받기 위해서? 1. 잘생겨야 된다. 2. 머리가 좋아야 된다. 3. 능력이 있어야 된다. 4. 집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새는 집을 꽃이나 이쁜 거로 장식까지 해요. 나 이 정도까지 했어. 좀 와줘. 나 좀 선택해줘. 이 새는 이쁜 꽃잎들 이런 거 물어다가 장식까지 해요. 이쁘게 집을 꾸며가지고 이렇게까지 성의와 노력을 보이는데 좀 어떻게 좀 선택받을 수 없을까? 이렇게까지 애를 써요. 모든 새들이 이렇게까지 다 애를 쓰는 건 아닌데 바우어버드는 이래서 특별하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책에 많이 인용이 돼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예쁘게 꾸미고 장식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여자가 더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쓸까요? 권력이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에 최재천 교수님이 진화생물학자이고 개미연구가이고 우리나라의 아주 뛰어난 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낸 책 제목이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입니다. 이건 뭐예요? 권력이 여성으로 이동했고 남자가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한다는 거죠. 최근에 베스트셀러인 책 제목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브라이언 헤어가 공자로 낸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적자 생존은 틀렸다. 그 다음에 진화의 승자는 최적자가 아니라 다정한 자였다. 이분은 브라이언 헤어는 보통 동물 행동학자들이 영장류 연구를 많이 하는데 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개를 연구하면서 수십만 년 동안 개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하면서 개가 일단 주둥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이빨이 작아지는 거예요. 늑대 시절과 다르게 주둥이가 짧아지고 이빨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꼬리가 위로 말려 올려가고 털 색깔이 변하고 뇌가 작아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공격성도 적어지고, 공격성 적어지는 대신에 불안한 표정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유희성이 늘어나고, 옆에 있는 다른 동물들과 잘 지낼 줄 알고, 특히 사람과 잘 지낼 줄 알고, 그리고 자기 가축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늑대를 데려다가 길들여서 가축으로 만들어서 키운 게 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개가 인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면 일단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이 있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가면 사람이 먹고 버린 것이 먹이가 되고, 사람이 배설한 것도 먹이가 되고,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서 잡혀 먹혔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과정까지를 다 거치면서 그러면서 개가 변화해 온 거예요. 자기 가축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인간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는 반려견들의 모양을 보세요. 전부 이쁩니다. 다 이쁘게 진화했어요. 이런 모양이었다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먹고 버린 것, 인간이 배설한 것을 먹으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인간이 거의 식구처럼 보호하고 동물 복지에 대해 생각하고 키우고 돌보고 배변 처리까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 가축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인류도, 사람도 네안데르탈인 그 수십만 년 전에 얼굴 형태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더 동시에 비교를 하면서 인간도 자기 가축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뭐냐면 공격성, 싸움, 적대, 대립, 이것만이 아니라 친교, 교류, 소통, 이런 과정을 잘하는 것이 잘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도 점점점 얼굴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아이를 낳으면 한 1년 가까이 걷지도 못하잖아요. 위험한 상황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짐승들은 얼룩말이든 송아지든 낳으면 얼마 있다 걸으면서 도망도 다니고 피하기도 하는데, 사람은 옆에서 그 사람을 낳은 엄마와 가족이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를 잃을 수가 있단 말이죠. 1년이 지나도 걷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뛰어서 스스로 몸을 피할 때까지는 많이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돌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혼자 돌보기가 힘드니까 어울려서 같이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력사회를 만드는 거죠. 이 협력이 협력이 훨씬 사회생활에 익숙한 방식이 되어 가고, 그리고 동시에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내야 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가, 모든 짐승의 눈동자와 사람의 눈동자는 다른데, 흰자위 가운데 검은 눈동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색이지만 인종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흰자위가 있어서 이 눈동자 움직이는 걸 예민하게 서로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지, 옆을 보는지, 어디를 보는지. 그래서 눈동자를 통해서 감정을 읽어내는 것까지 섬세하게 그렇게 진화하면서, 특히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협력사회를 이루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통 능력도 진화하고 언어 능력도 진화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돼 가고, 그러면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끼를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새끼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진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나운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칠고 용맹하고 사나운 것이 진화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소통할 줄 알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낼 줄 알고, 자기 의사를 잘 전달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종이 잘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협력의 공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식의 논리가 횡행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회 진화론.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랬어요. 일본을 포함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니 힘이 약한 나라들 침략해서 식민지를 지배하고 거기서 많은 거를 뺏어다가 본국의 부를 눌리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진화론이다. 사회 진화론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최근까지도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부를 축적하는 일이. 부를 축적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가치는 부의 축적과 개인의 자유.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와 부의 축적이 보장되는 경제성장.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가 무자비하게 노력하고 그리고 그 재산들을 지키는 것이 사회가 할 일, 개인이 할 중요한 일이고 만약에 내 재산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그 재산을 지키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해서라도 성장을 계속 끌고 가야 되고 그 전쟁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를 포함한 그런 국가 운영의 논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 꿈을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도 가고 삶의 방식을 배우려고 하고 학자들이 가서 배워와서 우리에게 전수하고 뭐 그렇게 하는 식의 방식으로 성장을 추동해 왔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서 3만 5천 달러까지 와 있고 10위의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하고 문화적으로는 7위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막 1, 2위를 하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 성장을 했는데 또 반대로 자살률 제일 높고 노인빈곤율 제일 높고 출생률 제일 낮아서 0.78을 경험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어요. 수도권은 0.5예요. 젊은이들은 다 거의 수도권에 모여 있는데 수도권 출생률은 0.5예요.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5만 명이에요. 그럼 만약에 남녀가 절반이라고 가정을 할 때 출생률 갖고 군대 얘기 먼저 하면 이게 참 뭘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점을 떠나서 12만 5천 명이 군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만 명인데 북한은 군대가 100만 명이에요. 앞으로 12만 5천 명밖에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부터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0.78이 계속 된다고 할 때 그런데 0.78로 낮아지고 수도권이 0.5인 상황은 앞으로 어떤 형태의 국가소멸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세계에서 연구된 자료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건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젊은이들은 행복이 목표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삶의 목표가 어떻게 행복이에요? 생존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무슨 행복 얘기를 하십니까?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떻게 해서 행복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살아남는 거 그것밖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데 국가가 국민들을 생존이 목표가 되게 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는 2500년 전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생존이 목표인 형태로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훌륭하게 사는 것,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하고 그 목표가 되게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이고 그리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속에서 그래도 질 높은 삶을 살려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편적인 그런 우리의 인권과 자연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 아닌 다원적 협력으로 세계가 같이 공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고민을 일찍이 제레미 르프킨은 유러피안 드림이라고 말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길은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레미 르프킨의 이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긴 강자만이 살아남는 사회, 그런 강자를 길러내는 교육. 우리가 가는 길이 그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밀림의 정글의 그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저 사나운 짐승, 저 짐승을 바라보다가 저는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고 어떤 짐승하고도 싸워서 지지 않는, 다른 걸 다 잡아먹고 살 수 있는 약육강식의 정점에 서 있는 저 동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맹수. 그는 밀림의 제왕이다. 그러나 차지한 영역은 있으나 영토는 없고 먹잇감은 있으나 백성도 머리를 조아리는 신하도 없는 왕이다. 그는 숲의 강자이다. 그러나 그를 경계하는 무리는 많아도 우러러보는 짐승은 없다. 우기가 찾아오면 사슴도 원숭이도 숲을 떠나는데 그는 영역을 지키느라 서너 달씩 굶주리곤 한다. 굶주려도 풀을 뜯거나 나뭇잎에 초록을 씹지 않는 게 왕의 자존심. 그러나 제 영역을 침범한 사나운 놈과 싸워지기라도 하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초라한 뒷걸음으로 물러나야 한다. 어떤 때는 15번에 한 번쯤 사냥에 성공할 때도 있고 먹다 버린 썩은 고기를 핥아야 하는 날도 있다. 맹수라고 하지만 콧불소나 버팔로와 정면에서 겨루어 본 적 드물고 전열을 흐트러뜨린 뒤 길 잃은 어린 것의 목을 물어뜯는 것이 제왕의 일반적인 사냥법이다.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고 진보라든가 공생, 평화로운 숲에 대해 사고해 본 적 없다. 그건 초식동물이나 하는 일. 더 크고 사나운 이빨, 더 젊고 큰 발톱에 밀려 터전을 잃거나 사냥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신음할 때 새 한 마리 그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어떤 나무, 어떤 바람도 그를 위해 울어주지 않는다. 그는 강자였고 늘 포효하며 살았으므로, 짓밟고 죽이고 누리며 평생 살았으므로 하소연을 들어줄 착한 짐승이나 죽음을 지켜줄 풀잎을 가까이 두어 본 적 없었으므로. 이게 맹수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육강식의 삶이 아니라 공존 공생의 삶, 상호 보조의 삶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도 맞고 자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자를 부러워하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약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잘 도우며 소통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브라이언 히어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육에도 저는 그렇게 적용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원님이시고 선생님이셨고 시인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전우익 선생님의 책에서 그런 구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전우익 선생님이 어떤 수필가한테 질문을 한 거죠. 수필가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수필가가 대답했던 게, 예상은 당연히 수필가 작가라고 했겠죠. 근데 그 수필가의 대답은 본업은 삶이고 부업이 수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도종환 의원님을 모시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교육에 있다 보니까는 도종환 의원님께서 가장 지금까지 많은 걸 경험하셨지만 그 교육계에서 경험하셨던 일화, 저희들한테 남겨주실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2000년대 초에 제가 쓴 짧은 시가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렸어요. 어떤 마을이라는 시예요. 제 친구 중에 판화를 하는 이철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사는 박달재 밑에, 천등산 박달재 밑에 그 동네에 갔는데, 마을 앞으로 시냇물이 쭉 흐르고 산에 둘러싸인 산골 마을인데, 저녁에 별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아, 도시에 있는 별들이 다 일로 이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이 아름답게 많이 떴어요. 우리 어릴 때 보던 별들이 여기 다 그대로 있네 하는 생각을 하다가 시 한 편을 썼어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물바가지에 떠담던 접동새소리 별 그림자. 그 물로 쌀을 씻어 밥 짓는 냄새 나면 굴뚝 가까이 내려오던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지난다. 사람들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이런 시예요. 그냥 거기서 본 걸 그대로 쓴 시예요. 이 시를 이제 국어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셨는데,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착하게 안 살면 별이 안 떠요? 사람이 착하게 안 살면 별이 안 뜨나요?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어서 나와. 일로 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인데 그런 질문을 이렇게 이제 이 학생은, 이 아이는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이게 교과서에 실렸는데, 아니 사람이 착하게 안 살면 별이 안 뜨나? 아니 이 별이 뜬 거하고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하고 과학적으로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데, 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을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글쎄 왜 그랬을까? 라고 말해 주셨어야 되는데, 글쎄 왜 그랬을까? 여기서부터 이 시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글쎄 왜 그랬을까?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게 하는 게 이 시를 이해하는 열쇠 언어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일어서 나와. 다시는 아마 이 학생은
이제 질문 안 할 거예요. 시 보기도 싫을 거예요. 이제. 친구들 보는 데서 혼났으니까. 근데 또 두 번째, 이 시를 설명하는 교사용 지도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시에 있잖아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거기다가 공감각적 심상까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그거 도표로 쫙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에서 가르쳐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상이란 무엇인가. 이 시는 그 심상을 다 보여주는 시다. 그 교사용 지도서를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이렇게 썼지? 내가 언제 이렇게 심상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썼나? 거기다 공감각적 심상까지를 내가 두 개나 썼단 말인가? 나도 놀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쓴지. 근데 일단 이거는요, 시험 문제 두 문제가 나면 심상 문제가 나는 거예요. 서로 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탁 놓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시에서 가르칠 것은 심상이 아니라 진짜 왜 이 마을엔 이렇게 많은 별들이 떴는지, 도시의 별들은 없는데 이 산골에는 왜 이렇게 많은 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는지, 왜 시인은 사람들이 순하게 사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걸 이야기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서로 논의, 토의를 하는 수업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글씨가 교과서에 실렸을 때 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뤄서 나와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요거 하나를 더 질문이 없으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숲에 사는 식물, 나무, 꽃, 그 다음에 동물, 새,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과 관련된 이야기까지를 했잖아요. 숲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스콧 니어링이에요.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비롯한 스콧 니어링의 책, 헬렌 니어링과 함께 쓴 책, 이런 것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 숲에 들어가 사는 삶을 선택한 스콧 니어링은 100살까지 살았어요. 100살 되었을 때 헬렌은 두 번째 만남 부인이에요.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쫓겨난 뒤에 노동하면서 사는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헬렌과 더불어서 100살까지 살았는데 100살 되었을 때 충분히 가치 있게 쓸모 있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생을 마감해도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곡기를 끊고 이제 그 생을 마감을 했어요. 헬렌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스콧 니어링 자서전을 보면 그분이 늘 좌우명으로 삼았던 게, 선생님들께 들려드려도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간소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것. 스콧 니어링이 훌륭한 세계적인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연세 많으신 여성분이 유산 많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좋은 데 쓰라고. 거절을 했어요. 내가 버는 돈이 아니라서 받지 않겠습니다. 전쟁 때 사두었던 채권이 갑자기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가격이 확 올랐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내가 노동해서 버는 돈이 아닌데 이렇게 엄청난
그 부가 증가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채권들을 난로에다 다 넣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간소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것, 미리 계획을 세울 것, 일관성을 유지할 것. 교사로서 살 때도 그렇고요.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저 선생님은 늘 일관성 있는 말씀과 행동을 보여주신다고 할 때 존경하거든요.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멀리할 것. 되도록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 그날 자연과 사람 사이에 가치 있는 만남을 이루어가고 노동으로 생계를 세울 것. 그날 자연과도 가치 있는 만남을 갖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과, 그러니까 교정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하고도 가치 있는 만남을, 교정에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하고도 가치 있는 만남을, 하루에 가치 있는 만남을 가져가는 것. 아이들과도, 동료 선생님과, 특히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과의 만남이 가치 있고 쓸모 있고 아름다운 만남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교사의 삶. 쓰고 강연하고 가르칠 것. 스콧 니어링은 전 세계 젊은이들을 부르면 가서 가르치고 강연하고 하면서 살았는데요. 나머지 시간 돌아오면 다시 자기 스스로 노동하고 자기 집도 자기가 직접 짓고 쓰고 강연하고 가르칠 것. 원초적이고 우주적인 힘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 종교적인 것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원초적이고 우주적인 힘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 점차 통일되고 원만하며 균형 잡힌 인격체를 완성할 것. 끝없이 교사지만 끝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익히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교사로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점차 인격이 원만해지는 그런 교사, 원만해지는 인간, 원만뿐만 아니라 통일되고 원만하며 균형 잡힌 인격체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교사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스콧 니어링 자서전을 읽어보셔도 좋고, 그리고 좌우명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